요새는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 방송에 저랑 진행할 때 너무 안 나오셔서 네, 서운하네요. 뭐 네. 그래도 작년에 올해를 보면서 좀 걱정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네. 아직도 뭐 올해 끝날려면 7, 8개월 남았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자산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덜하는 편인데요. 아, 네. 네. 마음 편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비교적 작년과 비하면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보신다는 얘기는 그 상고 하고고? 아니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어떤 자산이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두려운 거는 뭔가 금융시장이 휘청하면서 네. 괜찮은 것도 떨어지는 게 실은 그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지 순환적인 요인, 뭐 경기가 나쁘다. 뭐 올해 경기가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작년의 하락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뭐 파산 이게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또 우려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컨대 중요한 금융기관 한두 개가 막 휘청휘청거리면 이때는 뭐 그냥 위험 자산이라 그러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세상이 지금 뭐 아주 안전한 세상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그런 식의 금융 위기 혹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는 뭔가 확실히 맞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난 3월에 보여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럼 중앙은행이나 관료들이 막는다고 의지대로 되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일본이 뭐 그렇게 한 30년 전 지금도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다소의 또 작년에 또 영국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한창인데 뭐 중간에 갑자기 양적 완화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엔 지금 전 세상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불안 요인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 뭐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그거는 계측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좋은 자산을 샀는데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는 좀 그런 일은 생길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안도감의 뭐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걱정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네, 전체적으로 뭐 2008년식의 위기 네.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약간 죄송합니다. 아니, 딴지를 아닙니다, 거는 것 아닙니다.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금융위기나 이런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마 2008년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네. 센터님 논리라고 한다면 위기 생기면 돈 풀고 네. 위기 생기면 돈 풀고 네. 연준의 대체절편 계속 높아져도 되고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번에 좀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IMF에서 네. 이제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그 경제 전망을 발표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한풀 꺾고,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뭐 생산성도 별로 안 높아지고 결국은 그 물가라든가 아니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성장성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나 아니면 자본 투입량, 노동 투입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뷰는 되게 좀 비관적인 뷰예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내하고 가는 세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푸는 게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GDP 대비 한 33% 되거든요. 네. 근데 유로존 22의 그 대차 대조표 자산, GDP 대비 자산 규모는 60%고요. 일본은 13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GDP 대비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규모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제가 음영으로 칠해놨지만
아주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 근데 네. 2월 달에 32%였는데 3월 말에 33.3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일단 절대적인 유동성의 레벨이 GDP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의 규모고요. 또 중앙은행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원 통화의 개념이니까 경제에 풀린 돈의 양이겠죠. 보시면 이제 한 30%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그 정점이 GDP 대비 25%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한다고 하면서 금리도 올리고 또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도 하면서 이게 17.7%까지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때 왕창 늘려서 36.9%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레벨이 뭐 33%라고 하는 거는 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절대 규모로 보면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특히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게 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하면서 이 중앙은행이나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뭐 돈 푸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렇게 그 연준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돈을 푸는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비즈니스죠. 그렇죠. 자기 자본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돈을 출자해서 비즈니스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고요. 네. 또 그 부채가 만기가 늘 미스매치죠. 네. 네. 자금은 그 조달은 단기로 하는데 장기로 운용을 해서 네. 그 이자 비용을 버는 것이 금융 비즈니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나면 저는 아무리 좋은 은행도 자기 실현적으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투자자들이 제가 위험하다라고 믿는 순간, 네. 그건 뭐 실체와는 상관없이 뱅크런이 나타나는 순간 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그 민간 은행들은 돈을 중앙은행부터 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정책이 재할인 정책이라는 거죠. 네. 민간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네. 중앙은행이 돈을 꿔주는 건데 네.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BTFP라고 하는 네. 아주 창의적인 이제 정책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재할인 정책을 쓰게 되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만기가 한 3개월입니다. 근데 이번 1년으로 했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나 이게 시가로 보면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망한 건데 시가 평가를 유예해줬고 유예해줬죠. 네. 또 이번에 그건 좀 사실 좀 눈 가리고 아웅 같아서. 그래서 제 네, 그건 생각엔 뭐 바뀌는 건 없는 네, 건데.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올지 좀 이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80년대 미국의 사례를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불황이 있으면 또 뭐 좀 취약한 경제 주체가 파산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멀쩡한 경제 주체도 파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이 휩쓸려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아주 외과 수술을 하듯이 정확히 너는 부실하니까 너는 망해. 저는 인간들이 그런 재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쇼크가 있을 때 네.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로 누군가는 유탄을 맞지만 그 결과로 시스템이 건전해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푸니까 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시티뱅크의 주가입니다. 지금 이제 시티그룹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과 좀 유사하게 많이 비교가 되는 게 7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큰 화두가 됐고요. 네. 금리를 또 많이 연준이 올렸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의 연방기금리 20%까지 갔고 그렇죠. 지금도 금리가 5%까지 가니 저금리에 취해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기류가 바뀌면서
사고가 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고가 난 거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평가된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멀쩡한 자산까지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한데 80년대에 미국 경제에서 취약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 늘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금융위기의 전조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민간 대출이 늘어나는데 특히 그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대체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미국의 80년대에도 주택 대부조합이나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확 늘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주택 경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게 어려워지면서 주택 대부조합이 힘들어졌는데 그때도 미국이 80년대에는 주택 대부조합은 구조조정했어요. 90년, 91년도 이때는 주택 대부조합이 뭐 연간 200~300개가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도에도 리먼이 망가졌으니까 저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왔다고 보는데요. 큰 금융기관이 파산을 해야 정말 신용위기라고 하는 쓰나미가 오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주택대부조합은 작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만은 죽었고 이때 이제 큰 금융기관들 예컨대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 뭐 기름을 사쓰는 나라 입장에서는 오일 쇼크입니다만은 기름판을 산유국에는 노다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달러가 어떻게 리사이클링 됐냐 하면 시티은행처럼 미국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으로 그 돈이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돈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주류 은행들이 그 산유국으로부터 받은 예금 대출해 줬던 게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네. 예, 중남미 국가들로 대출이 많이 나왔죠.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가 치솟고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도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80년대 초부터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손을 들어버리면서 이 중남미 유명한 ABC 사태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중남미의 외환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는 이 시스템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80년대 우리가 많이 하는 SNL 같은 경우는 실은 파산하더라도 이것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낮았고요. 네. 우리나라가 10수년 전에 저축은행 몇 개가 어려워졌지만 뭐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았거든요. 네. 시티그룹 같은 게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 당시에 미국이 이때도 사실상 굉장히 이런 은행들을 봐줬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대손 충당금도 덜 쌓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중남미에서 거의 뭐 국가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거의 백제라 하는 모라토리움 비슷하게 선언하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을 쌓는 게 맞는데 대손을 그냥 적게 쌓게 해주고요. 그래서 네. 몇 년 동안 그냥 은행이 돈을 법니다. 그러다 87년도에 이 시티그룹이 한꺼번에 몇 년치 모아서 손실을 반영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남미의 문제는 결국은 이 89년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브래디라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줬죠. 브래디 플래닝 걸 탕감해 주면서 끝났는데 그 10년 동안에도 결국은 큰 은행들은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네. 준 거죠. 주고서 이제 정리해버렸죠. 예, 그래서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안 하고 가는 세상이 아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근데 뭐 미국, 일본처럼 보면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대가는 이제 구조조정 없는 자본주의는 활력이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30년 동안 일본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네. 일본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전범이라기보다는 피해야 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대마불사로 가면서 활력을 잃었고요. 전 세계가 대마불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2008년 이후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 방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안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 근데 10월 못 가는 거지. 10월 달에 IMF가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그 박사님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조조정 없이 이게 생산성이 좋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네.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들 말씀을 드리면 상장사면 비교적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되지 않습니까? 상장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뭐 코스닥에 더 많습니다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제조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로 커버 못하는 기업이 한 35%가 됩니다. 문제 많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뭐 이자율 올라가지고 그런 거 그거 아니고요. 2008년 이후로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좀비 기업들은 자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도 요즘은 뭐 3% 이자를 받는데 네. 그 자원을 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경제적 자원을 결국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80년대 일본 그 미국을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 결국 미국은 시간을 벌었거든요. 또 80년대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탄성이 있었어요. 70년대 그 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케인지안들 이 리버럴들이 막 정부가 막 흥청망청 많은 걸 한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위대한 꿈이 있었고 네. 저는 뭐 60, 70년대는 그럼으로써 비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건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뭐 이건 뭐 신자유주의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나름의 뭐 이제 시장 논리로 개혁을 하면서 5년 버텼는데 경제가 버텨주니까 그냥 사실은 시티에 안 날린 게 좋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할 거냐 마냐의 문제고 80년대 미국은 뭐 유예시켜 줬는데 결국 뭐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니까 선순환으로 간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비 자본주의 비슷하게 간 거기 때문에 네. 뭐가 답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대마불사 자본주의로 가는 거는 거의 맞는 거 아닌가? 이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래서 저는 대마불사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면 고점이 잘 안 높아지고요, 주식이. 네. 혁신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세상에 종말이 와서 주식을 붕괴가 돼서 2008년식에 주식을 사려고 하면 그런 기회도 없는. 그게 박스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증시도 저는 한국 경제도 이 상장사들 뭐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커버 못하는 기업들 숫자 말씀드렸는데 저는 2008년 이후로 그 길로 갔다고 봅니다. 11년 동안 보면 아유 뭐 우리가 작년 주식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아유 근데 옛날에 뭐 베어마켓에 비하면 작년엔 양반이었죠. 우리 주식은 한 번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반토막. 코스피가 반토막 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래요. 네. 2008년도 미국발 리스크가 전이가 됐고 8, 90년대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진 리스크가 막 불거지면서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3만 원이었어요. 그럼요. 또 그게 나중에 F분 전에 300만 원 간 거니까. 뭐 외환은행, 뭐 상업은행 이런데 대우그룹 주채권은행은 은행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결국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을 보면 뭐 별일이 없었죠. 한국 경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위기가 없었던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좋았던 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2017년, 2020년. 근데 2020년은 코로나가 생기고 그야말로 유동성 몰핀으로 꿈틀 간 것이고 2017년 반도체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3, 4년에 한 번은 이런 장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 뭐 코스피로만 놓고 보면 장기 박스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세상이 되게 어수선한 관점에서 보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다분히 결과론인 따름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거는 투자의 대상이 적절한 투자의 대상인가가 저는 한 90%는 중요하고요. 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정말
덩달아서 떨어지는 그런 금융위기 이런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유 뭐 지금 세상으로 보면 걱정도 많고 그런데 그런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은 뭐 그럴 그 용기를 가진 관료나 중앙은행은 또 없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막아야죠. 예, 뭐 우리가 금리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결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긴축의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긴축의 효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좀 올해 작년 말에 올해를 봤을 때에 보다는 좀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줄어든 이유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역시 이제 김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탁탁 말씀을 해주셔서 배우는 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얘기해 만드는 면이 있어서 항상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그 다음 질문. 네, 어쨌든 지금 세상은 이제 좀비 경제로 갔잖아요. 네. 저는 그 좀비 경제로 간 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네. 물론 미국이 그래도 가장 혁신이 많은 나라긴 한데 네, 혁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이 지금 경제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 혁신이다. 그러니까 아, 네, 네,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혁신이 아니라 네, 기존 산업을 확 구조조정시키는 혁신들이잖아요. 네, 네. AI도 그렇고 뭐 네, 이렇게 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AI 나오면 이제 의료 산업이 싸그리 구조조정돼야 될 거고 변호사 다 구조조정 이런 혁신들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까지도 활력을 잃는 네. 좀비 경제로 가게 만드는 네,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런데 돈은 갖고 오신 주제처럼 돈은 무지하게 풀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풀어댄 것만큼 자산 가격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여기서 이게 GDP 대비 연준의 자산 규모가 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자산 규모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는 네, 미국의 금융의 위기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예상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상 못했던 게 터지는 건데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게 그런 위기의 산물로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그냥 아주 노멀한 케이스로 얼마 전에 양적완화 하듯이 돈을 많이 늘리지 못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이 많이 이렇게 막 많이 스퀴즈가 돼서 네.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해했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미국 연준의 대차제 조표가 이번에도 별로 못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99.9%로 와버렸잖아요. 네, 네. 요즘 그거 좀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태위태한 네. 상황이 오니. 근데 그러면 대차제 조표는 저렇게 커졌는데 여기서 또 안 늘어나더라도 네. 시장이 좋아져서 네.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시중에 돈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그 돈들이 다니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또 한번 펌핑시키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올해 나타났던 게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작년에 코스피가 25% 가까이 떨어졌는데 올해 뭐 한 15% 오른 게 뭐 네. 대단한 펌핑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논리는 저는 박사님 말씀하신 네. 그 논리로 전 올랐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미 뭐 이미. 실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논란이 많죠. 이게 네. 뭐 하드 랜딩이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이냐 로우 랜딩이나 논란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뭐 경기는 늘 희미했고 중국도 뭐 리오프닝 된다는 건 알았지만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은 되게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고 옛날 같지도 않고요. 예, 또. 한국 경제는 뭐 실은 좋아질 뭐 우리가 뭐 나쁜 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태도는 전 투자자로서 좋다고 봐요. 우리가 미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주식은 훨씬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네. 굉장히 높았고 기대가 많았던 거에 비하면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뭐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징후는 기대가 있지 아직은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주식이 이렇게 소위 펀더멘탈이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건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는 요인과 명확하게는 중앙은행에 대한 하느니 금리 인상을 멈췄고요.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또 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기대가 있고요. 또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또
금리 올린 다음에 늘 나타나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는 저는 그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냐 마냐의 문제지 우리가 어디가 터질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뭐 여름철이 되면 어느 동네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겠지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는 예컨대 그런 뚝이 살짝 터졌는데 거기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좀 뭐 냉소적으로 말하면 좀 너무 쫄았구나. 제니 델런 재무장관 발언 보세요. 전액 예금자 보호해주겠다. 예금자 보호를 어떻게 해줘? 자기 전체 예금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마불사 자본주의로 간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너무 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뭐 아래쪽으로는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시장 얘기하는 김에 뭐 지금 사실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거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2차 전지입니다. 네. 또 2차 전지. 왜냐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밍숭맹숭한 시장이 될 것 같다. 왜냐면 구조조정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을 거고 뭐 죽을 일도 없을 거고 성장이 없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일도 없을 텐데 지금 몇몇 섹터를 보면 너무 그럼요. 뜨겁거든요. 네. 몇몇 섹터만. 네. 한 30년 시장을 보셨잖아요. 30년 이상 30년까지는 안 되세요. 예, 30 제가 요즘은 1, 2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30년 입사한 지 26년 됐네요. 예. 그러면 20년째 넘게 예. 이제 시장을 봐오시면서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뭐 실은 섹터 애널이나 이런 건 아니시지만 이게 뭐 되게 이해관계가 또 민감하고 네네네. 그렇지만 이건 뭐 제가 보신주의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2차 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이 네, 뭐 그것이 적정한 밸류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 네. 오버밸류 됐는지는 뭐 사실 저는 알지 못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늘 이런 일은 이제 나타나요. 네. 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투자자에게는 되게 가장 매혹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우리 시대 2023년에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첨예하게 투영이 2차 전지고요. 네. 한 7년 전에 화장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바이오도 바이오. 그랬고. 그래서 네. 2014년, 15년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너무 바이오와 화장품만 가니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기업이 사업 다각화 공시를 한다. 화장품 사업 공시를 하면 실제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는 늘 저는 있었던 모습이라고 봐요. 이것이 뭐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네. 몇 년 전에 나타났던 파항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근데 성장주라고 하는 게 저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념 말씀드리지만 그냥 개념만 있는 성장주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컨셉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2000년의 닷컴 기업들 네. 이게 뭐 매출도 발생 안 해. 근데 이게 먼 미래에 이 세상이 바뀔 거란 기대로 형성이 되는 어떤 컨셉을 사람들이 사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그게 나쁘다. 그게 잘 되면 대박인 거고요. 또 그 게임 자체는 짜릿하게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바이오주도 컨셉 스탁이 많죠. 그렇죠. 예, 그냥 컨셉을 거의 사는 거고. 대부분이죠. 네. 근데 돈은 버는데 이게 당장 1, 2년의 이익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먼 미래 이익을 당겨와서 설명이 되는 주식들이 있죠. 그럼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명백하게 컨셉 스탁은 아니고 실체는 있고 네. 7, 8년 전에 화장품은 실체가 있었고 네. 바이오는 컨셉 스탁에 가까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장주는 믿음의 문제 같아요. 실은 꼭 투자자들의 믿음. 검증할 수 없잖아요. 네. 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는데 네. 내가 믿기 마련이죠. 네. 나름이니까 주가의 플럭추에이션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성장주 주가가 먼 미래의 이익을 당겨와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이익을 추론하는 것도 뭐 컨셉 스탁은 스토리가 쌈박하든가 아니면은 특히 화장품 주식이 꺾였던 패턴들을 생각해 보면 이익의 기울기가 꺾일 때 네.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네. 꺾이더라고요. 그거는 밸류에이션 아닌 것 같아. 네. PER이 뭐 50배건 80배건 내가 그거 믿겠다는데 믿는 사람 믿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먼 미래에 벌어질 이익을 당겨서 지금의 높은 멀티플의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이 먼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그 확인시켜 주는 거는 분기 실적 한 2번 미스하면 그 기대가 그냥 꺾이더라고요. 믿음이 사라지면. 그럼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제 그렇죠. 생각에는 자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고 저는 판단을 내릴 능력도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PER이 70배나 80배니까 꺾이는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네. 어차피 그거는 내 믿음의 문제에서 그게 중거의 틀은 아닌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일 때는 사람들이 PER 100배에도 사다가 PER 주가가 반토막 나서 PER 50배가 돼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꺾일 때 밸류에이션이 사실 70배나 80배나 큰 의미 없잖아요. 네. 90배나 뭐 얼마 이상 넘어가 비싼 거고. 그래서 성장주가 일종의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결국 성장주는 성장이 네. 그게 스토리가 됐건 이익이 됐건 성장이 있을 때는 높은 PER도 용인이 되고요. 이제 그게 꺾였을 때 PER이 쌀 때 산다는 게 굉장히 나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PER이 가치주보다 싸진 않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성장주 투자하면서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PER 80배에서 사서 100배까지 가는 경우는 봤는데 네. 80배 하던 게 40배가 됐어요. 네. 싸졌으니까 산다 그러면 그건 밸류에이션 트랩에 걸리는 것 같아요. 40배도 비싸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라면 더 싼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였을 때는 사람들이 100배일 때도 그 주가를 수용을 하다가 40배가 돼도 그건 결국은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늘.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